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부수로 공부하는 법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한자는 부수가 뜬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풀초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풀초가 들어간 한자 정말 많습니다. 몇 자나 될 것 같아요? 최소 50자는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네 번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에서 부수는 뜬 역할을 합니다. 풀초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식물의 명칭이 들어간 한자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식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풀초가 들어간 한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모아서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떤 자가 있냐 보기 전에 그럼 풀초의 부수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풀초는 이렇게 씁니다. 풀 모양을 쓰죠. 오늘날은 쓰이지 않아요. 이자마는. 그런데 풀초라는 한자 자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풀초를 우리가 위에 이렇게 약자로 부수 변형을 해서 쓰는데요. 초자의 윗글자여서 항상 머리 부분에 오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두라고 부르죠. 획수는 4획과 3획인데요. 설명하고 한번 더 써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 식물을 엄격하게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세균, 해조류, 균 종류들도 풀 부수를 붙여서 한자를 만듭니다. 생각나는 한자들 많죠? 버섯균 같은 게 대표적인 한자겠죠. 영지버섯 할 때 지초지라든지. 또한 칡이나 등나무, 포도나무, 넝쿨식물도 풀, 식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풀초부수가 들어간 한자들은 또 땅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식물들도 다 이 풀초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풀초의 획순이 조금 특이한데요. 획순이 4획을 쓸 때도 있고 3획을 쓸 수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무조건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로 가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로를 먼저 써요. 새가 가세네. 새가 가세. 새, 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새가 가네라고 외우시는데 세로, 가로, 세로가 서야 할 때 규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그냥 열십자처럼 쓰시죠? 그래도 괜찮고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쓰기도 하고요. 연결해서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맞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뭐 염려하지 않으시고 써도 되는데 4획, 3획에서 굳이 정자 획수는 몇 획이냐? 당연히 4획입니다. 떨어져 쓰는 게 정상이고 총획수로 한자를 찾을 때는 풀초를 나눠서 4획으로 계산해야 총획수 획순에 5편에 등장을 하니까 떨어져 쓰는 게 정상인데 붙여져 써도 된다. 열십자처럼 쓰는데 굳이 규칙을 얘기하려면 새가 가세. 세로, 가로, 세로로 외우시면 되겠다. 이런 규칙을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자, 풀초 들어간 한자, 오늘은 식물 이름을 좀 배우실 건데요. 자, 풀초, 치깔, 연꽃, 국화 이렇게 모두 풀초가 들어가면서 어떤 자가 결합하면서 발음을 다 줍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있어요. 콩쑥도 있고 창포창도 있고 부들포도 있고 쑥봉도 있고 인삼도 있습니다. 다 보셨던 거죠? 파초포, 생강강, 쪽남, 연꽃 그 다음 갈대로, 차조기소. 여기서 차조기를 깨어날서로 많이 아시는데 원래 식물 이름 차조기에서 오는 겁니다. 단초, 차다, 수유수. 수유유도 있겠고 포도 있겠고 포도도도 있겠네요. 모형 나무도 있겠고 무궁화 순도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등나무도 있고 버섯균도 있고 해조류인 바닷말도 있고 이끼 태까지도 다 풀초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이끼, 버섯, 파초, 미나리까지도 이렇게 식물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언뜻 보면 정말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한자를 또 우리가 읽고 쓰기까지 보고 어떤 한자의 예시들이나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오늘 34자 이름 어떤 것이 뜻이 풀이다. 풀초는 무조건 들어간다. 식물이니까 그다음 뒷부분에 한자가 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풀초라는 것은 여기에 이를 조자가 초 발음을 주는 걸로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발음 역할을 하는데 굳이 뜻을 좀 도와주자면 이르다 아침 일찍부터 풀싹이 나다 아침 일찍에 풀싹이 뭐 자라다 그래서 아침이나 이르다나 풀싹이 빨리 났다나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더 편하게 될 것 같고요. 풀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풀초면 벌초라든지 초가집 할 때 초가가 되지만 초잡을 초라고 해서 처음을 잡다 해서 원고 초고 할 때든지 초안을 잡자도 쓰는데 저는 이 2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초고나 초안을 쓸 때 처음 초를 생각하시는데 풀초를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식물이 자랄 때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풀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점점점 자라서 꽃도 되고 열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란 뜻이 있고요. 서체 이름할 때 초서할 때도 쓰고요.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싹 봄에 나야 그게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풀초만 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초잡다 처음이란 뜻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칡갈은 쉽습니다. 어찌 갈자가 갈자 발음 해주고요. 풀초가 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의미를 두시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아, 어찌갈이 발음 주고 앞에가 풀 줘서 칡갈이구나. 이렇게 형상사 법칙으로 하시면 쉽게 보십니다. 갈등, 갈근 이렇게 하는데 갈등 한자로 상당히 유명한 한자입니다. 칡과 등나무인데요. 다 넝쿨 식물인데 꼬아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보통 칡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이는 성향이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이는 성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꼬이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완전히 꽈배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꼬이고 꼬여서 풀기 힘든 상태를 갈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연꽃 하자는 하자가 하발음 주고 풀초가 연꽃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꽃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한자입니다. 짐을 짊어지다라는 짐하라는 뜻이 있어서 하역하다, 출하하다, 집하하다, 하물하다, 하선하다, 택배나 물류에 아주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연꽃 하자로만 아시기는 안 돼요. 연꽃 하자에서 왔지만 연꽃의 모양처럼 뭔가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짐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짐, 우리가 물건 짐, 그 짐하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연꽃연자는 진짜 연꽃만 씁니다. 그러니까 지마 같은 그런 뜻은 뜻이 않고 이을연자인데 꽃이 연목 깊숙이 진흙밭에 뿌리를 들고서 연결되다를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을연자를 써서 연근, 연화, 목련, 나무에 핀 연꽃같이 생긴 예쁜 꽃을 목련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저는 상당히 백목련도 좋아하는데 자목련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한자입니다. 자, 풀초부수는 아주 그 뜻을 다 식물에 주고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풀초에다가 국화국의 이 국자는 움켜뜰국 또는 움켜쥘국, 쌀을 한 움큼 이렇게 지었다는 한자에서 쌀미에다가 싸다만 집어넣어서 한자인데요. 국자 발음을 바로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한자 거의 국자니까요. 발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국화국입니다. 식물 중에서 예쁜 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식물하면 풀초 들어간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콩숙자를 보시면 풀초 들어가고 아래가 숙발음 아제비 숙자인데요. 이 아제비 숙자는 원래 아제비 작은아버지 아저씨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 정말 더 뜻을 조금 깊이 파두면 이 아제비 숙자는 콩숙자라는 한자입니다. 콩숙 원래가 콩숙인데 이게 아제비숙으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풀초를 추가해서 콩숙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콩숙은 이것만 썼대요. 우리 콩나물 그림을 그린 한자래요. 윗부분이 살짝 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 부분만 콩나물을 그린 건데 우리 콩나물 한 개만 그리면 콩 이렇게 잎이 있고 이렇게 줄기 있고 뿌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콩나물 하나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윗상자 쓰시고 아래 이렇게 뿌리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콩 하나하나에 싹이 난 콩나물이 상당히 뭐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작은 아버지를 뜻했는데 식물로 쓸 때는 풀초를 붙여서 쓰고 있고요. 쑥맥 좀 볼까요? 우리 뭔가를 잘 못하면 아우 저 쑥맥이에요. 쑥맥이야 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원래 쑥맥 불변이라는 말에서 오는 한자입니다. 콩숙자와 보리맥자여서 콩과 보리라는 뜻인데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할 정도로 좀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쑥맥인데 발음을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쑥맥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건데 원유래는 쑥맥에서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창포창은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요. 이렇게 창포, 강가에, 부들가에 있는 게 연못가에 있는 이 창포를 그린 건데, 창포하면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많이 보시죠? 창자가 발음해지고 또 풀초가 창포를 주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포자도 부들포, 창포, 포자입니다. 다 또 풀초 들어갔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부들포 바로 했고요. 창포하고 좀 그림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부들 할 때 써요. 부들포를 좀 사진을 줬고 참고하시고, 창포, 포단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 부들을 갖다가 이걸로 방석을 만든대요. 그래서 둥글단이니까 둥근 방석을 이렇게 포단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시고 풀초 들어가서 그렇고, 강가에 하니까 물가에 자라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쉽죠? 또 볼게요. 쑥봉은 뭐 그림 없어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쑥인데요. 좀 조그마한 쑥이 아니라 길게 자라는 쑥으로 보시면 좋겠고, 풀초에 만날봉을 붙여서 쑥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하고요. 봉두남발이라고 해서 쑥처럼 흐트러진 머리를 뜻하게 합니다. 그 판소리에서 쑥 떼머리 이렇게 할 때도 그 쑥처럼 막 흐트러져 있는 머리를 뜻해요. 보통 쑥자가 들어가면 쑥이 희끗희끗하기 때문에 흰머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봉두남발은 이렇게 쑥처럼 흐트러져 있는 머리, 남발,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삼사를 보시면 여기에 풀초 쓰시고 아래다가 석삼을 쓰셔서 정확히 인삼을 만들었네요. 삼발음 하고 있고요.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산에 살면 산삼, 인삼, 해삼 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인삼과 홍삼과 산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인이 그 한의사님한테 물어봤대요. 50년 된 산삼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한다. 살까요? 라고 했는데 한의사 선생님한테 문의를 한 거죠.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게요?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앵커도 왜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50년 정도, 100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 산삼이 살아온 세월,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과연 그 산삼이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산삼은요, 상당히 햇볕도 많이 보지만 그늘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50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산삼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대요. 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산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말 믿음이 갈 수 없는 판단이니 차라리 좋게 오랫동안 대놓고 재배했던 좋은 인삼을 먹어라 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좀 동의가 됐어요. 과연 정말 50년 동안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게 산삼이 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50년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산삼, 인삼, 그래서 정말 산삼이 50년, 100년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대요. 요즘은 자연도 많이 오염되고 기후변화도 많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 거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삼, 인삼, 해삼 이럴 때, 해삼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해삼 아시죠? 해산물. 네. 그 다음 파초파 그림을 좀 했는데요. 바나나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파초 단연초인데요. 바로 이제 아래 파초초에도 그림을 놓을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 보시고, 파발음이 파발음하고 풀초가 파초를 주는 거죠. 넘겨보시면 바로 이렇게 파초초에 제가 넣어놨고요. 이런 식물 이름한테는 풀초 들어간다. 나머지가 발음한다.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생강강인데요. 생강도 뿌리 식물로 풀초 쓰시고, 땅속에 있기 때문에 밭전, 한일 지경강 있어서 그 땅속에 있다는 걸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생강은 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생강차 상당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대추하고 생강을 이렇게 갈아서 차를 마시는데 몸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뭐 이런 거 안 먹고 생강 냄새만 나시는데 몸에 좋다니까, 또 몸에 맞고 어른이 되니까 어찌 이런 건 찾아서 먹는지. 그렇죠? 생강 정말 땅에 있는 인삼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자, 그다음 쪽남인데요. 우리는 청출어람으로 유명하게 봤는데 제가 그림 하나 넣었는데 이게 쪽풀이에요. 이걸 갖다가 염색하면 남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람 발음하는 거 주의하시고 풀초 보시는데 남색할 때 쓰고요. 순자가 말하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구절에서 온 겁니다. 자,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쪽풀보다 푸르게 된다라는 말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좋아진다. 이런 풀색이었는데 염색하면 남색을 내니 얼마나 특이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스승한테 배워서 정말 대단한 제자가 나왔을 때 스승은 그거만큼 좋은 즐거움이 없답니다. 저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 한자 실력이 좋아진다는 댓글을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미한 재주인데 저의 조그만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에너지를 저도 받거든요. 저 스승의 입장에서 정말 미미하나마 조그만한 훈장님 입장에서 되게 기쁜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지는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영껏 부자는 풀초에다가 지아비 부자를 쓰셔서 여기는 발음만 주는 거고요. 좀 외우신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 영꽃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겠네요. 영꽃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꽃에서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시주 해가지고 그 뭐 공양을 바쳐서 신청이가 죽긴 했지만 관련이 불교하고 있긴 하지만 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꽃 정말 연꽃 예쁘고요. 한자 문구에서도 애련설 같이 연꽃을 주제로 하는 글들도 많고 연꽃은 군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뜻이 많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미인, 예쁜 또는 뭐 궁 이름, 황후 이름에도 영권 이름을 많이 붙이지요. 자, 그 다음 영권 용자도 바로 여기하고 연결돼서 이름만 갖다 이 용만 갖다 붙인 건데 예쁜 얼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용을 더 썼다고 하네요. 그 다음 갈대로도 풀초 쓰고 밥그릇 로자, 거물 로자가 원뜻이라고도 하는 글인데 여기에 그릇명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노가 원뜻 같고 밥그릇 색깔이 검은색이다 하시면 좋겠고 검은빛을 나는 갈대다라고 보시면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적 잎에 말려서 만든 피리, 갈대 피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풀초 들어간 한자 보십니다. 차조기소에서 여러분 보통 대사라는 소로 많이 아시고 얘만 써도 원래 깨어날 소자인데 풀초를 쓰는데요. 차조기의 시가 한약재를 쓰면서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소생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데 깻잎같이 좀 생겼는데 빛이 깻잎 색깔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게 이게 차족이라는 식물인데요. 한약재로도 쓰고 차족이 소가 지금은 깨어날 소로 쓰고 있지만 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책 보면은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소생을 한다 해서 살아날 소는 풀 살아나고 물고기 깨어나고 벼 싹이 트는 봄 소생하는 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해석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난초라는 아래가 람 발음이다. 가로막을 난에 풀조 써서 예쁜 난을 그린 거고요. 난초나 질환지교인데 지초와 버섯, 영지버섯 생각하시면 좋겠고 난초를 써서 지초와 난초는 향기가 아주 좋은 식물로 표현을 합니다. 향기가 아주 멀리 간다고 해요. 근데 버섯에서 향기가 이렇게 뭐 꽃향기처럼 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은은하게 오래 멀리 퍼진다고 해서 친구 사이가 고상하고 그 교제를 이렇게 좀 추앙하면서 예쁘게 부를 때 질환지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참 그 모임이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예뻐 보이는 모임이한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좀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작당 모임처럼 좀 나쁜 모임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좋은 사귐, 좋은 교제를 뜻할 때 질환지교라고 하고 친구 사이 때 많이 쓰죠. 자, 차대하는 발음이 다도 있고 차도 있죠. 그래서 다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삼줄기라고 해서 풀뿌리 같은 것들을 먹죠. 줄기도 먹고 껍질도 먹고 뿌리도 먹고 다 차로 올리는 건데요. 다과 다도 할 땐 다 발음을 하지만 차로 하면 차례를 지낸다, 녹차 먹다 이럴 때 보통 먹는 차 할 때 쓰고 이건 다 발음이 두 개여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먹는 풀,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외우기 편합니다. 수유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시죠? 가을에 이렇게 수유가 예쁘게 열리는데요. 수유 나무에서 주 발음이 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자 안다고 하면서 이걸 주 발음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바로 아래에 고집류 잠깐유자를 써서 얘도 유 발음해주고 수유나무 똑같이 세트입니다. 수유 한자는 나란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이에요. 이제 포도 배우십니다. 처음에 포도가 한자야?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넝쿨 식물도 풀초를 둔다고 했으니까 길포자, 기어가는 식물로 좀 더 보시고 포도, 포도당 할 때도 한자다. 아래가 발음하고 있어요. 바로 나오는 도자도 똑같아요. 아래가 발음을 합니다. 질그릇도고 풀초를 써서 그냥 풀초는 포도, 질그릇도는 발음, 전형적인 지금 형성자들입니다. 모형나무라고 해서 그 크게 여기 보시면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형, 가시급자를 써서 모형나무형, 가시나무형, 가시가 나 있는 나무 총칭이고요. 고난을 비유해서 씁니다. 가시 덩쿨이라고 하고 가시 난 것을 등에다 인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가시나무형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무궁화는 나무에서 자라는데도 이렇게 풀초를 집어넣어서 무궁화 수는 무궁화 나무목이 붙은 한자도 있어요. 여기서는 순임금 순자가 발음하고 또 이렇게 무궁화 한자도 있다. 이름자에 쓰시는 분들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를 순형이라고 합니다. 자, 장미꽃 예쁘죠? 굳이 제가 사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아낄 색자가 여기서는 장미장자 발음도 주지 못했는데요. 원래 아낄색 앞에 또 흑토를 집어넣거나 조각장을 하면 담장인데 담장자가 왔어야 될 것 같아요. 담장에 쫙 이렇게 넝쿨로 피어있는 장미를 뜻하는데 굳이 앞에다가 이제 생략하면서 이 아낄 색자가 담장으로도 잠깐씩 쓰니까 담내 자라나고 있는 장미 이렇게 보시는 걸 좀 권할게요. 장미 밑자를 써서 장미과입니다. 식물이 그렇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것들로 좀 뽑아봤어요. 자, 등나무입니다. 아까 갈등할 때 보셨고요. 등패라고 해서 등나무로 만든 방패인데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요즘은 뭐 등나무들 이렇게 많이 못 봐요. 그래서 풀자 쓰시고 아래다가 등자 발음 물 이름 등, 물 솟을 등 하는 등자입니다. 풀초하고 하나 담당하는 한자들이 왔어요. 버섯균, 자, 버섯 종류도 풀 종류로 부수를 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초에다가 고집균을 써서 균 발음하는데요. 버섯균 말고 얘는 곰팡이균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버섯균은 균사나 균류로 쓰지만 병균, 세균, 살균, 멸균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버섯균 말고도 곰팡이 세균균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버섯 같은 건 균류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좋은 균류이기 때문에 먹죠. 몸에 상당히 그래서 좋다고 하지요. 자, 바닷말죠. 해조류도 풀초를 썼어요. 시슬조가 발음을 하고 풀초가 근데 식물 바닷말을 해줘서 해조류 한자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 해조류 하면 김, 미역, 톳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이끼태, 와, 이끼도 한자가 있어요. 풀초 별태를 써서 이끼태가 되는데 이것도 식물이구나. 태선하면 이끼고요. 푸른 이끼, 청태가 바로 김입니다. 김을 청태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끼 선자. 여기 보시면 풀초 쓰시고 고을 선자 발음해서 선태 이끼입니다. 이끼가 식물의 그 수분을 많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햇빛 같은 거 막 쬐 때 이렇게 또 보호하는 막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끼를 이렇게 식물에다가 얹어주기도 하지요. 버섯지를 좀 볼까요? 풀초에다가 어조사지를 써서 버섯지에서 지초 아까 지란지기 할 때 보셨고요. 모균류, 균류고요. 영지버섯 할 때 많이 써서 제가 영지 했던 겁니다. 이 지자 발음 그대로 하고 풀초만 하시면 좋겠죠. 가는 곳마다 버섯 있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갈지니까요. 자, 미나리근이 마지막입니다. 풀초에다가 도끼 근자가 되는데 도끼로 미나리를 잡아오진 않게 자르진 않는데 옛날에는 칼 대신 또 도끼에 날을 쓰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도끼로 미나리 이렇게 채취해 온다고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성을 한번 볼까요? 이 미나리가 지금은 재배해서 우리가 흔하게 먹지만 그 옛날엔 정말 희귀한 식물이었나 봐요. 어떤 농부가 봄에 미나리를 캐서 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봐서 너무 맛있으면 임금한테 이렇게 바쳐요. 그래서 임금에게 바쳐서 정성스러운 그 농부의 마음을 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성은 이런 마음에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나리 정말 해물찌개 먹을 때 먹어서 초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지요. 네, 식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식물 이름 배웠는데 풀초, 치깔, 연꽃, 연꽃냥, 국화 배웠고요.
홍숙도 배웠네요. 창포, 부들, 쑥, 인삼도 배웠고 파초, 생강, 쪽남, 연꽃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차조, 난초, 차다, 수유도 배웠고요. 수유수, 포도, 포도포, 포도도, 모형나무, 가시나무도 배웠고 무궁화도 배웠네요. 장미, 등나무, 버섯, 바닷말, 이끼, 그 다음에 이끼, 버섯, 파초, 미나리까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오늘 식물의 명칭 정말 많이 배웠고 기억하실 건 풀초 들어가면 식물이다 외우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또 식물 이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